저는 영끌 세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자본시장 논리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셨으니 본인이 책임지는 게 욕을 먹더라도 이 얘기는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25년, 6년까지는 물량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충분히. 그래서 시장의 하방 압력은 또 강력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하락이 이제 복경화되잖아요. 그러면 2026년도까지 계속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젊은 세대나 무주택 서민들의 합법을 가장한 약탈행위가 똑같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자산관리에 대한 시나리오를 중장기적으로 잡으셔서 대처하시는 게 좋겠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 현 시점에서 네.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실질적으로? 네. 언제 주택 마련이 가능할까? 그리고 또 역으로 좀 금리 인상으로 이제 불안감이 큰 좀 영끌족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렇게 집을 마련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무주택자 현재 상태 분들은 그동안 뭐 계속 상승을 하다 요새 좀 하락 기사가 떠서 근데 설마 이게 더 내려갈까 이렇게 좀 아직도 불안불안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번엔 좀 다릅니다. 제가 지내본 경험으로 이번엔 많이 다르고 만약에 1월달, 2월달도 거래량이 1000대, 뭐 2000대를 머물면 확연하게 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선 거라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 3, 4월 보시면 되는데 3월은 이사철이잖아요. 조금 뭐 3000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4월 가서도 3, 4천에서 머무르면 올라갈 힘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근데 만약 1, 2천으로 내려가면 확실히 하락이겠죠. 그 와중에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전 분양 물량. 지금 현재 여당 후보가 조성호가 연동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에서. 그러면 이게 무주택자분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조성호가 연동제는 현재는 감정가격으로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예정 분양가가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주변 시세가 지역마다 좀 다른데 100원이다 그럴 때 6, 70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 제도가. 그런데 여야 누가 되든 간에 조성호가 연동제로 바뀌면 그게 거의 50원 수준입니다. 40원이랑. 지금 현재 시세에 비교하면. 네. 그 분양가가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을까지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대통령이 되신 분이 조성호가 연동제를 하면 금상첨화고 서울 시내나 경기도에 일반 분양이 있어요. 일반 분양 청약하셔도 됩니다. 신규 주택인데 더 저렴한 주택 또 입지 좋은 주택을 찾으셔가지고 그 1번으로 하시고 가을 지난 다음에 시장 상황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영끌 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신문지상에서 영끌 세대에 대한 이제 많은 옹호론과 케어 관리론이 나올 텐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2180만 가구로 지금 대한민국 가구 수인데 서울의 작년 아파트 거래 건수가 9만 건입니다. 9만 건 중에 40%가 2030 세대입니다. 40%는 9만 건에 4, 9, 3, 3만 6천 세대죠. 전국으로 하면은 한 10만 세대 되겠죠. 서울이 한 인구 25%니까 10만 세대 중에 반 정도는 아마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하셨을 거고 반 정도면 한 5만입니다. 극대화했을 때. 그럼 이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서 전세 끼고 아니면 무주택 갭 투자 하신 분들은 좀 나아요. 전세가 있으니까. 그 볼륨이 작으니까 버틸 수 있다고 보면 제가 볼 땐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3만에서 4만? 자, 2180만 가구가 주택가격이 하락해서 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리고 대출 이자를 안 내도 되고 내수가 늘어나는데 이 3만, 4만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내세운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논리에 맞춰서 정확하게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부분에 대출 이자가 늘어나고 이런 형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영끌에 대해서 마치 동정론을 자꾸 펼치는데 모든 지사 언론들과 물론 공포심에 하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부득이하게 진짜 너무 오를 것 같아서. 근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싼 건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서울에 6억, 7억, 8억, 10억이면 영끌 하셨다면 몇 억은 들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 취약계층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보실 때 저는 영끌 세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자본시장 논리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셨으니 본인이 책임지는 게 정확한 대한민국을 위한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 집을 아기가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영끌 세대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무슨 뭐 각서나 어떤 형태로 해서 구제 차원에서 대출 이자를 낮추는 이런 거는 해줄 수가 있겠죠. 더 이상의 어떤 구제는 제가 볼 때 투기 세력을 키우는 효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 얘기는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동산만 왜 올라갈 때는 이득을 취하고 내려가면 구제해줘도 이런 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에. 그게 대한민국 부동산을 이렇게 만국병으로 몰고 가는 그 원흉입니다. 이거는 탐욕의 결과지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주식시장에서도 본인이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따로 뭐 집
집중을 하고 주식 주지 않잖아요. 저는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티 많이 생기겠네요. 팬도 많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예. 홍남기 부총리가 네. 매년 56만 호 공급한다고 말했는데 가능한 수준으로 보시는지 네네. 그리고 집값 안정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시는지 56만 원 공급에서 만약에 100% 실현이 안 된다 해도 한 3, 40만 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근데 일단 택지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보상도 잘 진행되고 있는 걸 알아요. 토지 보상이 옛날에 10년 걸리고 막 그랬거든요. 5년 걸리고. 근데 요번에 보도에서 보셨지만 인천 계양하고 한남 교산 같은 데 벌써 80%가 넘었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보상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실질 가치하고 입체 환지라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빠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물량이 기존의 어떤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너무 많은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그냥 돌격앞을 한 거죠. 25년, 6년까지는 물량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충분히. 그래서 시장에 하방 압력은 또 강력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에서 2026년까지도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다. 만약에 올해 연말부터 네. 하락이 이제 복경화되잖아요. 네. 그러면 2026년도까지 계속 합니다. 기본적으로. 낙폭이 또 모두 생각하시는 것보다 또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공급이 또 효과가 그때 이제 물량을 좀 예, 조절해야겠죠. 예. 정부에서. 거래는 없고 이제 물건이 자꾸 나오면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때는 네. 조절을 해야겠죠. 그 아까 이재명 후보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311만 호라고 얘기를 한 거는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표현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요. 네. 내 임기 내에 311만 호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해야죠. 공고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거는 약간의 포퓰리즘성이 좀 강합니다. 근데 하는 입장은 이해를 해요. 네, 네. 그 의지도 이해를 하고. 근데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주택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더라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이게 일본의 경우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일본이 신도시들이 진행하다 스톱이거든요. 지금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네, 교수님 그러면 네. 지난해 제가 교수님 다른 이제 언론에 나오신 예, 인터뷰를 예. 봤는데 그때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네. 이게 좀 지나면 이 거주의 안정성을 좀 느끼게 돼서 시장이 급격히 안정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자면 안정은 되지 못하고 틀렸죠. 좀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됐거든요. 됐고 네. 타임 틀렸죠. 제가 그때 예측을 어떻게 했냐면 네네. 전제 조건 하나 달았습니다. 실거주 예외 조항이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아 있죠. 그 부분이 독소 조항이라고 비선 라인을 통해서도 정부 정책하는 쪽에다 막 항의하고 막 이랬는데요. 네. 실거주 예외가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누구나 이해해요. 근데 그것을 악용하는 세력들이 생긴 거예요. 일단 나가라 그래야 매매가 잘 되고 임차료도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그 매뉴얼이 돌았습니다. 공인중개사에. 그래서 제가 예측을 뭐라 했냐면 정부가 만약에 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 버는 것보다 더 벌칙이 강하면 하락으로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던진 것이 버는 이득이 걸려서 벌금 내는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래도 하죠. 저부터도 하죠. 그런 일에 대해서 막아라. 그럴 경우엔 빠르면 2, 3개월. 그리고 그동안의 역사를 봤을 때 8개월 안에 무조건 안정된다. 근데 독소조항이 제가 말씀드린 벌칙이 강화되거나 포지티브 방식으로 뭐 자녀가 결혼할 때 이렇게 예외를 했다면 전혀 문제 없었는데 이걸 방치한 거예요, 정부가. 핑계를 대자면 그것 때문에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를 만큼 올랐고 그것이 시장에서 균형을 찾아서 지금 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하튼 뭐 저는 8개월이라고 하는데 1년 7개월 걸렸죠. 근데 그게 안정된 수준은 아니잖아요. 폭등 수준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조금 예측을 못한 건 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부가 누가 되든 간에 이 부분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유엔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막 임대차 3법이 들어왔잖아요.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개선 권고사항이 계속 왔어요. 한국의 임차 조건이 너무 열악하니 그거 개선하라고 계속 왔고 제가 알기로는 18년도에 이걸 계속 이렇게 안 하면 인권위 회의에서 좀 공개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언급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면이 상하잖아요. 국가 체면이. 그렇죠. 부랴부랴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원래 안은 그냥 4년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원래 안은 그냥 4년. 2+2가 아니라 네,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임차인들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셨는데 어느 대통령이 되든 이걸 또 방치하잖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공개 선언하네요. 제가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진짜로 이거는 젊은 세대나 네. 무주택 서민들의 어떤 합법을 가장한 약탈행위나 똑같거든요. 제가 볼 때 4년을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4년 뒤에 임대인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하면 받으면 되고 있는 분들은 버틸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얘기 좀 드렸습니다. 네. 편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 어떤 운동을 하냐, 무조건 버텨라고 위헌 소송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 자체를. 국민을 갖고 기만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공인중개, 이거 사담인데 공인중개사에 딱 그러고 1개월 뒤에 매뉴얼이 떴어요. 어떻게 뜬지 아세요? 5가지 매뉴얼이 떴는데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 이게 전 공인중개사 공유를 해. 이야. 이런 제가 운동 시작할게요. 네, 운동 무슨 운동으로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여러 한 서너 개가 있어요. 국민들이 네네. 정부나 정책이 네네. 등한시하고 알면서도 약간 서민 주거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운동.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 행복 추구권이죠.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마음이 안정돼야 일을 제대로 하잖아요. 맞아요. 맨날 네. 불안해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 데이터도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는데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이 비율이 미국이 136, 일본이 141대 법을 타셨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2개 수치가 있는데 하나는 170에 하나는 192를 찍고 있어요. 너무 높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피케티 지수가 있어요. 피케티 지수가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10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1년에 국민이 번 자본소득 있잖아요. 노동에서 네. 그 소득이 국가와 정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랑 비율이에요. 근데 버는 돈이 100원인데 자산 가치가 200원이면 2년 벌어서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죠? 네. 근데 10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그 수치가 6, 7, 이 수준일 때 스페인, 미국, 일본 다 법을 터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말고 피케티 지수상으로도.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작년 봄까지 7, 8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고 작년 연말에 11 찍었습니다. 보도에 안 나오죠. 중요한 건 이 지수를 누가 발표하냐?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팩트입니다. 정상적인 펀더멘탈에서 움직이는 건 저도 이해를 해요. 투기의 선순환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과도한 것이죠. 요점적으로 지금은 조정 타임이다. 뭐 학자들도 그렇고 제가 본 데이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서울 시민의 근로자 평균 소득을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평균 400만 원 이하가 50% 이상이고요. 500만 원 이하가 60, 70%입니다. 그럼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대출 없이는. 그러면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향후에 어떤 부동산 정책, 더불어서 좀 금융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다 아시겠지만 전세 대출만 막으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할 수가 없죠.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전세 대출이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여러 그 관계자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전세 대출을 그냥 막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다 같이. 그럼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현재 전세 대출을 갖고 있는 분은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갚는 시간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돈을 벌 때까지. 그러면 전세 가격 다 내려갑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 다 내려갑니다. 결론 다 대출로 쌓아 올린 주택 부동산 가격이다. 대출이 경제 기본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 그 대출한 돈이 생산을 유발하고 고용을 유발하는데 투입이 됐을 때 대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대한민국처럼 한쪽 자산에 치우쳐가지고 양극화가 벌어지고 균형 배분이 안 되는 것은 이건 후세들을 위해서 아주 안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고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부동산 정책에서 전세 대출을 쉽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의 폭은 낮출 수가 있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그럼 또 급격하게 또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조절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조절을.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요구에 딱 맞는 정책을 내기는 힘든 상황,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하향 안정화로 연착륙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금융당국도 고민하고 있고 정부당국도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급격한 절벽 상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산 관리에 대한 그 시나리오를 중장기적으로 잡으셔서 정부의 방향성은 정해졌구나 이 정도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대처하시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릿지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또 시점에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